자, 134에 보면 과학기술의 활용에서 나와요. 과학기술의 활용.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되게 코로나 덕분에 빨라진 과학기술들이 약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의 진단, 그리고 큰 틀에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A와 I와 함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능화된 사회를 살고 있을 거고, 과학기술 그리고 미래의 어떠한 부분의 측면을 고려도 해야 되고 하는지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처음은 감염병 진단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 질환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안 나눠보면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감염성 질환이 있고 비감염성 질환이 있어.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겠지. 그지? 어때? 비감염성 질환은 뭐가 비감염성 질환이야? 나는 감염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감염체에서 이게 이제 감염이 되는 거가 있고, 병은 병인데 내가 감염성에 생긴 건 아니야. 감염 때문에 생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늙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건 내가 늙어서 대사가 잘 용이해지지 않아서, 그죠? 어렸을 때는 막 물질대사가 잘 일어났고 소화도 잘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도 잘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생기는 질환들이 비감염성 질환이겠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환은 대사성 질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감염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 뭐 당뇨나 고혈압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감염성 질환의 예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감염인지, 세균 때문인 건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염성 질환의 종류들은 병원체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병원체의 특성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첫 번째 바이러스성 질환, 그죠? 두 번째 세균성 질환, 적어보세요. 세 번째 원생 생물에 관한 질환, 그게 네 번째 뭐 있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생명학에서 배웠을 건데 뭐 있어? 이렇게 바이러스 있고, 세균에 의한 거 있고, 원생 생물에 의한 거 있고, 무좀 같은 거? 곰팡이. 맞아요. 곰팡이를 다른 말로 진균류라고 합니다. 균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진균류에 의한 곰팡이성 질환. 곰팡이. 자, 그리고 이제 애선교육 과정에서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변형된 프라이온, 변형 프라이온. 네, 이건 한번 들어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건 지금 안 해도 되더라. 여러분 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명 내용에서 변형 프라이온의 개념이 좀 빠지긴 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책 첫 번째 텍스트에 나온 것처럼 감염성 질환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등 같은 병원체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에서 나와 있고, 감염병에 얘들 나와 있죠. 거기에. 그죠? 하나씩 봐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에 이제 감기라고 하는 종류도 있고, 독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HIV 바이러스도 있죠. 후천성 인간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바이러스성 질환 중에 하나로 뭐가 있던가, 소아마비 바이러스도 있어요. 소아마비도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소아마비 증상, 소아, 어린아이의. 세균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 결핵이나 또 뭐냐, 이제 그 오염된 뭔가를 먹었을 때, 그지? 물에 오염된다거나 콜레라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상하수도가 굉장히 정수가 잘 돼 있어서 물을 그냥 이제 정수기 필터 이용해서 먹어도 큰 문제는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물이 정말 안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런 오염된 물들을 이용해서 생기는 질환도 되게 많아. 콜레라균 같은 거. 있고, 한적병균 도 세균성 질환. 그리고 원생 생물에 관한 질환에 해당하는 건 말라리아 있어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채채파리 유충이 이제 그 말라리아 모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 채채파리 유충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적혈구를 이제 공세하는 거죠. 적혈구 속에서 적혈구 속에서 이제 막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처음에 고열, 그다음에 구토 이런 거 증상들이 나타나는 말라리아, 그다음에 아메바성 이즈. 얘도 이즈도 이제 뭐 오염된 물을 통해서 아메바에 의해서 이제 뭐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막 그 자극적인 텍스트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질환의 형태로 생기는 것들이 원생 생물에 의한 거. 그럼 진균류에 의한 건 뭐가 있어? 무좀, 그죠? 무좀.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무좀이다라고 하면 수건을 분리해서 쓰는 게 좋아요. 무좀은 이제 거의 이제 좀 습해진 환경이게 되면 또 다시 부드러워서 나타납니다. 무좀 같은 거라지. 그다음에 또 뭐 있냐? 무좀이나 뭐 주부습진, 습진, 막 스포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곰팡이성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병원체 종류는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감염병 진단은 주로 오늘 여기 감염병 진단하는 거에는 바이러스의 특성이 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얘 말고도 나머지 다른 병원체들의 종류들이 좀 있더라라고 적어주셔서 135쪽 비어있는 공간에 한번 적어주시고 적을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염체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중에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치? 이제 우리가 감염성 질환을 이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진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필요성을 진행됐던 것 중에 하나는 코비드19 시대 때문에 생긴 거야. 코비드19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이제 경험했던 기억나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일단 간단하게 바이러스의 특성을 일단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 오케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일단 자기 스스로는 물질 대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뭐야? 이제 우리도 물질 대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먹잖아요.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먹어줘야만 해. 그런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잖아. 식물처럼 광합성해갖고 막 합성할 수 없으니까 뭔가 먹죠. 소를 먹든 돼지를 먹든 아니면 나무를 먹든 먹어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을 섭취를 하고 그들을 이제 뽀개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가장 기본 단위체로 가지고 있다가 내 세포의 핵 속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들을 기본 단위체들을 재조립을 시켜서 단백질,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필요한 여러 생리적인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거야. 독립적인 형태로. 그게 우리 생명체, 동물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런 화학 반응을 할 수 없어. 바이러스 자체 내에서는 스스로 화학 반응을 생체 내에서 일하는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근데 누굴 이용해야 돼? 숙주, 호스트. 숙주의 기생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하나였던 바이러스가 하나가 2개, 3개, 4개로 증식할 수도 있어. 숙주의 기생에서는 물질 대사도 가능, 증식도 가능. 증식이라고 하는 게 번식이야, 생식.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 번식도 가능한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를 다 보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단백질 껍질을 가진 형태처럼 해서 이렇게 스파크를 가지고 여기에 자신만의 고유한 핵산을 갖고 있어. DNA나 RNA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나 RNA 같은 유전 정보는 갖고 있어. 유전 정보는. 어떤 숙주에 침투해라 라고 하는 유전 정보는 가지고 있다. 핵산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그거야. 핵산은 가지고 있더라. 오케이? 근데 자, 우리가 여기 세균이라고 얘기한 거, 원생생물이라고 얘기한 거, 곰팡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다 무엇 구조로 이루어졌냐면 세포 구조로 딱 다 모두 다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체라고 정의내리려면 너는 생명체야 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내려면 가장 큰 틀은 고유한 세포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 오케이? 고유한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것,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너는 생명체구나. 모두 다 우리가 공통으로 서로 합의를 본 생명체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너만의 고유한 정보는 갖고 있긴 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런데 세포 구조가 아니야. 세포라고 하는 구조도 아니고 또 스스로 양분을 분해한다거나 또는 스스로 합성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 그래서 따로 카테고리로 분류한 거야. 너는 뭔가 생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생명체인가 무생물체인가 두 개의 특성을 공통으로 같이 갖고 있구나.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으로 보고 있는 거야. 몇 가지 이해되고 있어? 세연이?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지만 핵산을 갖고 있어서 핵산은 스스로의 핵산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 두 가지 특징을 같이 갖는 거죠. 같이 갖는 바이러스만의 고유한 카테고리에 속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면 이제 세포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 세포 구조로 되어 있으려면 이렇게 인지지중충에 이제 고유한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물 있는 공간 안에 나만의 고유한 이제 물만을 나만의 고유한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세포 구조야. 이건 이제 1학기 거 뭐 하면서 할 거야. 인지지중충에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분류되어 있어야 좀 진행을 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게 지금 세포 구조야. 1학기 거 이제 하면서 배울 거야. 세포 구조에 대한 디테일은. 여튼 이런 세포 막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근데 그 안에 자신만의 또 고유한 유전 물질을 갖고 있고 근데다가 자 이런 인지지중충이라고 하는 구조로 갖고 있진 않지만 바이러스만이 가지는 고유한 단백질 파티클들을 갖고 있어. 이게 다 단백질이거든. 단백질들. 바이러스들이 가지는 바이러스가 가지는 단백질. 세포 막구조는 아니지만 인지지중충으로 쌓여있는 막구조는 아니지만 또 여기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을 가는 또 다른 형태의 그냥 단백질 아뮨산들 덩어리들이 칵칵칵 박혀가지고 다양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얘는 스스로 물질에서 못해. 살아있는 숙주 안에 기생해야지만 물질에서 해서 늘어나더라. 근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숙주 안에 들어가서 그죠? 숙주 내에 들어가서 증식을 빨리 하다 보니 원래 가지고 있던 이렇게 되어 있던 자신의 정보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뭔가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죠. 산수도 뭐 문제도 풀다 보면 원래 거기가 13이라고 써져 있는데 걔를 18로 잘못 봐가지고 그지? 논의 과제만 해서 산수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뭔가 일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 숙주 내에서 증식하다 보니 숙주 내 증식하는 과정에서 카피하는 과정에 돌연변이가 생겨.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한두 개의 염기서열의 변화로 정보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돌연변이 덕분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에 그치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 달라진 환경에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정보를 갖는다면 생존할 수가 있어. 갖고 있다면 생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숙주가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A 숙주를 충분히 다 이용해서 이용할 만큼 싹 다 했어. 근데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막 돌연변이가 생겨서 A와 흡사한 또 다른 B라는 숙주에 기생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되면 나는 또 그 환경에 B라고 하는 숙주에 기생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돌연변이가 빨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얘 때문에 얘를 먹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 코비드의 정체인가? 라고 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코비드에서 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놈이 아닌 또 다른 놈이 또 만들어진 형태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이러스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유전정보 구조 DNA와 RNA로 이루어진 DNA는 이중가닥이고요. DNA는 이중가닥 RNA는 한 가닥입니다. RNA는 한 가닥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을수록 변이가 더 빨라요. 돌연변이가 더 잘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들 때문에 이제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의 이런 특성을 알고 있으니까 내 몸에 이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냐 이거지. 바이러스의 감염병을 진단.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감염병을 다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주로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 중에 아까 여러 개의 감염병이 있을 때 주로 여러 종류들 중에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의 경우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첫 번째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신속, 말 그대로 신속하고 항원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형태인데, 그지? 항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의미는 뭐냐면 내 몸의 것이 아닌 넌셀프들을 다, 난셀프, 노셀프, 넌셀프들을 다 항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영어로 얘기하니까 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똑같은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나라고 하는 모든 다세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내 세포 구조가 아닌 다른 개체에 의한 세포 구조든 다른 개체 거의 뭐 핵상 구조든 내 몸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우린 죄다 항원이라고 한다고. 바이러스도 항원이고요. 뭐 세균도 항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특정 세균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세균이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에 존재하는 고유한 얘네들 하나하나를 뭐 항원 A, 항원 A, 항원 B, 항원 C, 내 몸의 것이 아닌 단백질 파티클들을 싹 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항원 A, 항원 B, 항원 C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병원체들이 가지는 항원 A, 항원 B, 항원 C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신속항원 검사는 뭐냐면 내 몸의 것이 아닌 항원을 인지해내는 건데, 우리 많이 경험했어. 코로나 자가 검진 키트, 집에도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자가 검진 키트. 그래서 이제 기억나죠? 저기 거의 뭐 뇌까지 쑤셔넣는 것 같은 느낌으로 코로나 처음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굉장히 감염병에 대한 그게 역학조사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여기 이제 감염병을 진단하는 그 곳에 그 장소에 가서 이제 대부분 다 순서를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순서를 기다려서 막 누군가가 코에 뭐 부비부비 쑤셔주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게 상용화 많이 돼서 집에 각각 있는 이 진단 키트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면봉이든 이걸로 긁어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액체에다 약간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뿌려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에다가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섞으면, 원래 여기 지금 한 줄밖에 없었는데 일정 시간이 흡수되어서 씩 지나가면서 얘가 한 줄이 더 생기면 양성, 그죠? 두 줄이면 양성이고 얘 코로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그 특정 코비드19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 단백질이 요렇게 생긴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이런 입체 구조는 코비드19만 가지고 있는 구조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단백질을 특정할 수 있는, 그 특정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바깥에 존재하는 저 단백질을 특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뭘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실제 여기에 깔려져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깔려져 있어. 그래서 내가 침이나 타액에 존재하고 있었던 걔네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흡수돼서 여기에 쓱 빨려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거기에 내 그 침 속에 있었던 내 몸에 코로나가 침투가 돼서, 특히나 이제 이런 점막기, 호흡기에 제일 먼저 많이 그 개체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 바이러스의 수가. 그 개수가 늘어날 때 그 늘어나고 있는 동안에 감지를 하면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기침하고 약간 콜록콜록 하고 있지만 걔가 아직 늘어나 있는, 충분히 그걸 표집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많지 않을 때는 분명 시간이 한참 지나면 코로나라고 판정이 되지만 초기에는 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걔네가 이제 내 몸을, 내 세포를 이용해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증식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검출될 수 있는 이 단백질의 개수도 많지 않았고 이 바이러스 개수도 많지 않았고 단백질의 개수도 많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오차가 있는 거예요. 검사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튼 만약 충분하게 이 부비동염이랄지 여기 이게 비인두 후두 이쪽 근처에, 이쪽 점막에 그 코로나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존재했었다면, 코로나들이 만들어내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가진 단백질을 특정할 수 있게끔 하는 항체가 이미 깔려져 있으니 얘가 흘러가면서 이런 단백질들이 있으면 라인이 하나가 더 생겨서 이제 넌 양성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간단하면서 신속합니다. 그치?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할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보다는 간단하고 신속하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감염의 초기 그 바이러스나 그 병원체가 양이 적거나, 그지? 병원체 양이 적거나, 또는 이제 걔네들이 증식을 덜해서 그 병원체가 가지는 단백질, 병원체가 가지는 단백질의 양이 적을 경우는
이제 민감도가 낮아서 그죠?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특징점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검사로 간편하고 신속 진단이 가능하다. 그죠? 중요한 건 단백질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PCR이라고도 해. PCR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마 이제 뭐 약간 뭐 이렇게 어디 교육원이나 다녀서 본 분들은 들어보시긴 했을 거야. 얘를 다른 말로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합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 핵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핵산을 기반으로 연구. 그러면 그 특정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신의 유전 정보가 있어요. 사람도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 DNA가 있고, 그죠? 그리고 고유한 RNA가 있고, 그 코로나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걔들이 이제 증식하는 과정에 내 몸 자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있다면 그 핵산을 녹여가지고 판단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들만이 가지고 있는 반복된 염기 서열이 있어. 병원체만이 특정 병원체가 침투가 됐을 때 그 병원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정 반복된 염기 서열이 있다고. 그 병원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정 반복된 염기 서열. 얘를 우리는 그냥 다 줄여서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용하는 유전자. 그치? 여기서의 설명한 유전자. 그래서 우리 범인을 특정할 때, 그 용의자를 특정할 때 PCR 기술도 많이 이용하거든. 그 사건의 현장에서 뭐 어떤 피나 혈흔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잖아. 근데 지문에 유전자가 있지는 않잖아. 그치? 근데 누군가가 거기 사건 현장에 머리카락을 흘렸다거나, 그러면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어떤 그 머리카락과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증폭을 시켜. 양이 되게 적거든. 그 거의 이제 두피 쪽에서 쭉 뽑아내면 두피 밑에도 세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세포 일부분에 들어있는 이제 핵산 쪼가리가 이제 증폭될 수 있고, 근데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 특정 핵산, 똑같은 그 핵산 부분들의 양을 계속 카피해서 양을 많아지게끔 해주는 기술인 거야. 오케이? 그 양을 많아지게끔 해줘서 그 내가 용의자로 측정되는 사람하고 그 동일한 반복 염기 서열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돼요? 우리 뭐 친자 확인 기술도 PCR 기술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나노바이오 센서랑 접목을 시켜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가 믹스돼가지고 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 쉬게 한 다음에 얼른 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PCR 검사고, 여러분 지금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오른쪽 135쪽에 개념 쏙쏙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기본 내용을 판단으로 풀면 1번하고 2번은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문제 풀어놓고 조금만 쉬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자, 핵산 기반 연구, 유전자 증폭 기술, 핵산을 기반한 연구 방법. 여기서 말하는 핵산은 그 병원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의 핵산을 기반으로 해서 걔를 증폭시켜서 찾아내는 방법이다 라고 방금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핵산을 이용하는 검사로 전문가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라고 나왔죠. 그래도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그래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여기는 그냥 놔두면 한 15분 후에 바로 그냥 두 줄 뜨는지 안 뜨는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감염의 초기에는 이제 뭐 감염이 걸려있지만 감지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특정 그 핵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원체가 그 핵산을 똑같이 카피를 해서 그 양을 되게 많이 증폭시켜서 확인을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생명과학 기술이 이제 여러 가지랑 감지가 돼서 이용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생물 정보화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노 바이오 센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노는 되게 양이 적다라는 의미죠. 그 바이오는 생명체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센서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냐? 여러 기술이 있는데, 그 혹시 거짓말 탐지기 그 어떤 원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yes, no를 했을 때, 또는 이제 뭐 우리 뇌파 같은 걸 찍어서,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거짓말 탐지기 기계는 뇌파까지 찍거나 그러진 않지만, 혹시 이제 범인이
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의자로 특정되는 뭐 예를 들어서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는 경우에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증거의 자료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뇌파 분석기를 꽂아놓고 난 상태에서 뭔가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메일을 했어. 그러면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정하게 진폭이 막 불안정하게 흔들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좌표를 찍은 채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센서인 거야. 굉장히 양이 적더라도 바이오적인 물질들을 이용해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핵산이나 아니면 단백질 그것들을 이용해서 센서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지표로 분석 바꿔놓은 거, 그게 나노 바이오 센서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PCR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아이가 RNA 기반이거든요. 한 가닥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이제 그 기계 자체에서 역전사 효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RNA라고 하는 건 그 염기 서열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종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티아민이라고 하는 것 대신 유라시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실질적인 DNA 이중 나성 구조로 상보적으로 카피해서 만들어준 게 cDNA야. 그걸 해주는 효소가 역전사 효소야. 그런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특정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정 반복된 염기서열 부분들을 DNA 가닥으로 만들어 두고, 그래서 요 DNA 가닥들을 혹시 이제 내가 검진했던 그 양이 적었던 그 사람의 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근데 그걸 명확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cDNA, 특정 똑같은 cDNA 정보가닥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형광처럼 현감 표지 입자와 같이 마커를 해서 마킹을 해가지고 똑같은 cDNA 입자의 양이 어느 정도 많으면 그 현감 표지의 발광의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럼 눈으로 바로 보일 수 있을 만큼의 현관 표지 입자의 양이 증폭돼서 많아지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저 RNA 구조를 똑같이를 갖고 있는 상태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또는 그 RNA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뭐 현감을 발현한다거나 또는 뭐 전류가 흔들려서 전류의 어떤 전극을 연결시켜가지고 전류가 흐르게끔 해서 이제 전류의 흐름을 보이게 하면 그걸 갖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걸 나노바이오 센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눈에 바로 보이고 판단할 수 있는 좌표를 찍어서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인 거고, PCR은 그냥 이 똑같은 정보를 동일하게 다량으로 빨리 많이 카피해내는 기술이 PCR인 거고, 양이 되게 적더라도 그 양, 유전자라고 하는 양을 증폭시키는 거, 이제 어떤 그 실험실에서 사용해 주겠죠. 우리 이제 뭐 자가 검진 키트 같은 걸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 정보학이라고 해서 이제 뭐 빅데이터 기술이랑, 빅데이터 기술은 따로 남자쌤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건데, 빅데이터 기술이랑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하는 생물 정보학으로 신종 감염병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생물 정보학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워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삼성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삼성 S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치 안에 뭐 손가락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고 이제 겨드랑이 안 닿게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집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인바디를 여기서 직접 측정하는 거야. 또는 요즘은 하도 좋아져서 이 워치도 또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당 측정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당뇨 환자들은 내가 이제 공복 시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혹시 이제 일정 혈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면 필요한 시기 때 인슐린 주사를 내가 맞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혈당 측정 기술로도 얘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데이터로 누적을 시켜서 생물 정보학이라고 하는 건 빅데이터 기술하고 AI 기술을 동반하여 지금 현재 당신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건 이때쯤이 생리가 나올 것 같은 생리 주기일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형태랄지, 또는 가임기가 언제부터 언제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요.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일이 좀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차고 자면 내 몸의 표면의 온도를 얘가 측정하거든요.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기술까지 하면, 그러면 살짝 여성의 경우 배란이 예상되는 그 배란 이때쯤에는 평균 호르몬 변화 때문에 평균 온도가 0.5도 정도, 0.5에서 1.1도 정도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평상시와 똑같이 잤는데 표면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감지가 되면 아, 이때쯤이 이 여성이 배란이 됐겠구나. 그러면 몇 주쯤이 지나면 이제 곧 월경 생리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거를 여전히 얘가 수집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주고 있는 거죠. AI를 통해서. 오케이? 그거를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이제 워낙 이제 내 인체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커서 삼성에서 삼성 헬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이제 할 때 그런 민감 정보를 대기업에 보내는 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설정 기능도 있거든요. 그건 선택사항이거든. 완전 필수 조건 아니어서. 그래서 그것까지를 해서 저는 이제 동의를 안 하고 내 정보를 갖고 가면 왠지 혹시 모르잖아. 이제 요즘처럼 해킹 됐을 때 우리 최근에 내 개인정보가 많이 해킹이 돼가지고 이제 힘들었었거든요. 진짜로 SKT 털려가지고 KT로 갈아탔는데 KT도 털려가지고 진짜 멘붕 터졌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내 개인정보 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치 내가 결제한 것처럼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끔 해가는 게 해커들의 수법이고 그래야 이제 쉽게 돈 버는 거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는 빼가는 그러니까 최대한 저 기계나 저 앱이나 어떤 서버에 내 개인정보를 누적해서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보안 방법인 것 같아. 뭐 범죄도시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가 이제 지문 인식으로 뭐 계좌를 다 열게끔 해놨어. 근데 이제 막 아무리 내가 나 못해 한다 하더라도 다 얘가 그냥 버튼 지문으로 다 해놨으면 이 손가락 하나만 떼가면 그죠? 다 자기 인증한 것처럼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털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안과 내 안전과 이게 다 돈과 같이 걸려져 있는 사회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다 연결돼서 우리는 지금 생물 정보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또 감염병의 추적이나 이제 요즘은 역학조사관이 다 와서 너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너 몇 시간 전에는 어디 가게에서 뭐 먹었어? 그럼 그 가게는 몇 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GPS나 아니면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이용한 그것들의 어떤 내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아, 여기 가게까지 또는 여기 학교까지는 이 사람이 이제 감염자가 출현했었으니 여기 반경까지는 다 알려서 이제 뭐 이렇게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GPS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센서 등을 이용해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감염병이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민감하고 빠르게 감염 기술이 됐었던 기억이 나고요. 미래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 보니까 당연히 뭐 빅데이터 기술이나 생체 인증하는 기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배터리 기술 그죠? 뭐 전기 자동차 세상이니까 배터리가 이제 빨리 방전되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불이 난다거나 했을 때 불이 이제 뭐 이렇게 연소가 소화가 잘 안 되잖아. 그런 기술이나 지속 가능한 농업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업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 생명공학 기술과 나노 기술, 로봇공학 기술까지 미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과학 기술들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여기 개념 쏙쏙을 풀어놓고 제가 이제 잠깐 갔다가 그 다음 거 앞부분도 설명한다 했으니까 개념 쏙쏙에는 1, 2번 한번 답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 자,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감염돼서 발생한 질병, 감염병이겠지? 근데 그 감염병 중에 특히나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을 갖고 있으니까 단백질 또는 핵산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건 신속 항원 검사였고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핵산 일부를 양이 적더라도 걔를 증폭시켜서 이런 나노 바이오 센서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더라. 그게 PCR이더라. 그래서 두 번째 거는 O, X 이렇게 되겠죠. 2번에 첫 번째는 O, 두 번째는 유전자 증폭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신속한 일상생활에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걔를 만날 일은 없어.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용의선상에 오를 일도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뭐 신속한 진단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과수대, 과학수사대 뭐 이런 형태에서 뭐 의뢰를 하는 거죠. X예요. 넘겨봐요. 자, 그렇다면 136쪽에 1, 2, 3번 문제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7쪽 1번과 2번이 있는데 시간을 한 5분 정도만 잠깐 들여볼 거니까 그거 하고 저 칠판 지우고 답 확인하고 앞에 거 진도 덜 나갔던 거 끝내봅시다. 5개 해줘요 지금. 왼쪽에는 3문제, 오른쪽에는 2문제만 일단 먼저 해봐.
자, 왼쪽에는 세 문제. 1번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이용한 감염병 진단. 신속 항원 검사. 그죠? 이거 자가 진단 키트가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키트가 조금 더 감도가 더 높대요. 자, 그래서 일단 기억 맞겠고 니은 아니죠. 핵산 이용이 아니라 단백질 기반. 그다음에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3번. 1번은 3번. 자,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염병의 진단과 추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물어봤는데 자, 일단 기억은 맞겠죠. 검체에서 병원체의 핵사용 단백질을 이용해서 진단 기술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 자, 니은 환자의 발생 규모,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이 환자의 동선을 일일이 추적한다. 뭔가 좀 구리죠. 뭔가 되게 아날로그 같아요. 이런 건 아날로그식 형태고 현재는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카드 결제, 그죠, 내역, 그래서 어디를 이동했고 그 사람이 뭐 블루투스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와이파이를 이용한 흔적들을 이용해서 그 범주를 그죠 디지털화 시킨 정보로부터 확정할 수 있어요. 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동선을 추적하는 건 아날로그 아니더라. 자, 니은 땡, 디귿 맞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그 거리가 제일 먼 건 물어봤습니다. 뒤에 기술로 끝나 있는데 아까 나노 기술은 아까 나노, 바이오, 센서 기술 이런 것들 있겠죠. 아주 양이 적더라도 걔를 탐지를 시켜서 그걸 막 발광을 시켜가지고 확인하는 형광 기술도 있을 거고 뭐 전압을 뭐 달라지게끔 한다거나 트랜지스터처럼 뭐 이렇게 전류가 바뀌게끔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4번 봐봐. 자동차 공학 기술은 자동차에 대한 연구 기술인 거야. 답 4번이겠죠? 나머지는 빅데이터 기술과 그러니까 생명과학 기술, 미래과학 기술과 관련이 있고요. 자, 오른쪽 1번이요. 바이러스성 감염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가가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할 때 유전자 증폭 검사죠. 근데 검사가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 자, 적게 드는 게 신속 항원 검사겠죠. 그죠? 그래서 검체에 들어있는 병원체 양이 적을 경우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더라.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 맞고요. 님 맞을까? 나는 신속 항원 검사더라. 많이가 아니라 적게가 가로에 해당하는 답이겠다. 1번이 답입니다. 미래사회 과학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감염병의 대유해, 그 다음에 기후변화, 자연재해 및 재해, 재난,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자, 그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예측되고 있고요. 기억 맞고요. 니은 땡, 그죠?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거니까 니은 땡, 디귿 맞는 거죠. 답은 3번. 자, 약간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숙제 일단 여기 이 답은 내드릴게요. 아마 이제 뒤에 지능 정보할 때 LOT나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관련된 이 내용들은 그다음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의 사례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빅데이터 하시면서 간단히 남자쌤이 좀 추가적인 설명하실 거고 143쪽 봐봐. 이제 수능 맛보기 문제 1, 2번 있고요. 143쪽에 1, 2번. 그 다음에 142쪽에 1번. 오늘 배웠던 1번 중단원 정보 문제 1번과 143쪽에 있는 1번과 2번 정도의 문제는 숙제로 내드릴 거니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거기 70쪽 보면 이제 1등급 도전 문제 있어요. 물론 영상을 스스로 공부를 아직 진도를 안 배우신 분은 거기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 75쪽이 포함된 70부터 75까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수능 생명과학 1에 있었던 내용 요소들이 되게 많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거나 어렵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 나머지 76쪽부터 77쪽은 조금 약간 이제 생각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법한 부분의 내용이다 보니까 소프트에서 나중에 혹시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학습하게끔 할 건데 70쪽부터 77, 75쪽 하자니 여기 2명 중에 여기 내용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여기를 그냥 안 하고 여기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오면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할게. 일단은 생태계 평형은 여기 안에 이제 에너지의 흐름과 생태계 내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평형, 물질의 순환 측면이 나오는데요. 에너지 흐름, 생태계 내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측면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생태계 내에서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죠. 아시다시피 단조로운 먹이 사슬, 뭐 여기 생산자가 있어. 생산자가 1차 소비자에게 먹혀. 1차 소비자가 딱 하나밖에 없고, 이 1차 소비자 하나가 이제 2차에게 먹혀. 2차가 3차에게 먹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 이제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일부가 먹이 관계를 따라서 흘러가서 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이 영양 단계를 따라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먹이 사슬인데, 이 먹이 사슬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단선형으로 하나만 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어떤 뭐 이렇게 누군가의 사냥에 의해서 죽어버려서 이 1차 소비가 사라져버려. 그럼 이 1차 하나만 먹고 있었던 2차, 3차는 다 한꺼번에 같이 굶어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단조로우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안 되더라. 그래서 먹이 그물처럼 복잡하게 이거 없으면 저거 먹어, 저거 없으면 저거 다른 거 먹어, 이렇게 복잡하게 먹을 수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유지가 되겠죠.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가. 그걸 처음 설명해준 부분이 여기 이 부분. 그죠?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생태계는 먹이 그물에 의해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어떤 생태계의 이제 먹이 관계를 따라 얘가 죽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 빡 에너지 흐름 해서 나오는 부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생산자가 유기물을 최초로 스스로 합성을 해내죠. 그죠?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니까요. 그죠? 광합성에서. 그러니까 태양에 의한 빛이 어느 정도 일부 공급이 되어줄 때 이 빛에너지가 생산자의 어떤 주변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나 또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하여서 탄수화물을 스스로 합성을 해냅니다. 맞죠? 그래서 생산자가 합성을 해낸 에너지량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생산자가 합성해낸 에너지량,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에너지량은 빛에너지가 전부가 아니죠. 빛에너지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런 이산화탄소나 물과 같은 무기물의 에너지가 유기물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죠. 유기물이란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합성을 해냈으면 생산자가 본인도 세포호흡을 통해 본인의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가, 그지? 우리 세포호흡이 뭐였어? 세포호흡. 항상 생물하면서 세포호흡을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세포호흡. 그지? 세포호흡.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선생님은 누차 이렇게 말하죠. 돈 바꿔주는 거야. 돈을 바꿔주는 거. 여러분이 이제 동물 세포는 스스로 먹어서 돈을 섭취한 거고, 식물은 그 돈을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을 해낸 건데, 돈이 우리나라인데 달러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만 사용이 가능하잖아. 그 우리나라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고, 생물에서는 걔가 화학적 분자예요. ATP라는 화학적 분자. ATP라고 하는 화학적 분자. 그치?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적 에너지를 반드시 산소라고 하는 게 원활하게 공급이 될 때 많이 바꿔줄 수 있어.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오케이? 효율이 높게 많이 바꿔줄 수 있어.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 또는 뭐 광합성을 했다면 포도당이 만들어졌겠지만,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는 1차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같은 그런 에너지원들을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ATP라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줘서 이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나온 에너지로 또 꺼내다 쓸 수 있으니까. 맞죠? 요거는 디테일하게 나중에 생명을 전공하시면 돼요. 이 화학적 분자의 특성은. 여튼 이렇게 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야. 1학기 거에서 배워. 통합하게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포도당을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생명활동 에너지를 전환을 시켜줘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고, 이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겨? 열이 생겨. 여러분이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푼다거나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추웠던 게 없어져. 좀 더워지거든. 또 밥을 먹어도 더워져. 배가 너무 고파도 추워요. 오케이? 좀 더워지는 이유가 이렇게 세포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활동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 열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나 물로 분해가 되는 거야.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세포호흡을 저렇게 해. 그지? 그러니까 광합성도 하고 생산자는 자신이 호흡에 의해서 발생했던 이산화탄소나 물을, 그지? 자신의 비치는 동안에, 낮 동안에 광합성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빛이 없다면 뭐에 의해서 각각
이제 빛이 없는 동안에 뿌리세포나 줄기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저런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세포를 하면서 계속 살고 있을 거야. 그지? 나라를 바꿔주는 일을 해줘야 이 우리나라 돈에서 사용이 되어줘야 뭔가 생명이 유지가 될 거니까. 자, 그때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겨? 열이 생겨. 열이. 자, 바깥으로 열에너지 형태로 일부분이 내가 공급받았던, 내가 먹었던 그 에너지의 모든 양이 다 이제 빛에너지 형태로 돌아서 순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열에너지는 빛에너지와 다르죠. 소진되어 버려. 그리고 이 생산자의 일부를 누가 먹어? 1차 소비자가 먹어. 그죠? 초식동물이 먹어. 그러면 이 초식동물도 자신의 어떤 다리나 아니면 자신의 뭐 심장이나 이런 세포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각 단계에서 자신의 생명활동에 세포호흡을 하고, 그때 열에너지가 일부분 발생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이걸 일부 먹어 누가? 2차 소비자가. 또 이걸 또 누가 일부 먹어? 3차 소비자가. 각 영양 단계에서 자신이 세포호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소진이 돼버려.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소진이 돼버려. 그죠? 그리고 1차 소비가 가지고 있는 세포를 한 그 외 나머지 일부가 먹이 단계에 따라서 2차에게 먹히고, 그 다음 나머지 일부가 3차에게 먹혀서 전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이 먹이 사슬 흐름에서는 당연히 유기물의 형태라는 물질의 형태로 먹고 먹혀서 이동이 되는 거고, 그 먹혔던 유기물들이 각 영양 단계의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돼서 이런 화학에너지 또는 열에너지 형태로 일부 소실되어 버리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순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해. 네, 순환할 수가 없어. 왜? 밖에 나갔던 열에너지가 다시 근본적인 태양의 복사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태계 내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각 영양 단계의 세포호흡에 의해서 발생했던 열에너지 형태들이 바깥으로 발산돼서 나가버리니 열에너지는 열에너지인 것뿐 빛에너지이진 않아요.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받았던 유기물들, 생산자,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얘네들 역할에 따라서 소비자들도 있고 생산자들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분해자도 있지 않나? 그지? 그래서 생산자 일부가 죽었어. 또 1차 소비자 일부가 죽었어.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흙 속에 분해자들이 있겠지. 주로 분해자 역할에 해당하는 건 누구누구들이 있어? 세균, 곰팡이, 버섯, 얘네들 있어. 얘네들이 이 공급받은 유기물들을 무기물로 돌려보내는 거지. 유기물들을, 그죠? 무기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총량을 따지면 들어오고, 자, 이게 이제 인지를 잘해야 돼. 빛에너지 중에 일부가 생산자에게 들어가서 저장됐던 에너지량이 있고, 이 에너지량의 일부가 이제 생산자의 세포호흡에 사용되고, 또 나머지 일부는 1차 소비자에게 먹히고, 그리고 생산자가 다 죽어서 분해자에게 가고. 그치? 그래서 총량, 흘러간 에너지의 총량은 동일해. 들어온 양이 있기 때문에 소비된 양들이 똑같다고. 근데 그 에너지의 형태는 열에너지 형태이다 보니 빛에너지로 형태로 바뀌어서 다시 재사용은 안 되다 보니 근본적인 빛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줘야지만 이 생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어떤 수치로 환산시킨 얼마의 에너지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 들어온 값과 나갔던 값들은 다 똑같아.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 그죠? 오케이. 에너지 총량은 똑같더라. 총량은 같아요. 라는 측면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지금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따라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설명들. 그죠? 분해자도 자신의 세포호흡에 의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 형태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 최종적으로 나갔던 양들. 그죠? 들어와서 가지고 있었던 양들을 다 더하게 되면 똑같더라. 그게 에너지 총량은 똑같더라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물질순환 측면은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시면 탄소가 순환되는 거 또는 뭐 질소가 순환되는 거 여러 예시를 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탄소 순환, 그 다음에 뭐 질소 순환들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와서 얘기하긴 하는데, 물질은 순환될까 안 될까? 들어왔어 유기물. 그리고 유기물이 결국 각 영양 단계의 이런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물들 단계로 먹혀서 각 영양 단계에 가면
근데 이 유기물들 다시 각 세포 호흡의 에너지원으로 유기물들이 사용되다 보니 결국 뭐로?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무기물이 되어서 돌려보내잖아. 호흡으로. 그지? 그래서 탄소든 특히 순환해요. 질소도 순환하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아마 이제 학교 선생님 혹시 고일통합과 하시면서 여기까지 설명해 주셨다. 예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 키워드는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많이 나옵니다.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흘러가 버린다 라는 측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 뭐 생태 피라미드에서 나와 있어요. 생태 피라미드.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안정된 생태계가 하위 영역 단계, 얘를 영역 단계 중에 하위라고 합니다. 상위 영역 단계를 가장 이제 3차 소비자, 4차, 5차까지 높은 영역 단계에 해당하는 고차원을 우리는 그걸 이제 상위 영역 단계라고 하는데 하위 영역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전체의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 제 주변에 그렇게 나무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구 전체로 봤었을 때 그지 하나하나의 개체 수와 양을 봤을 때 또는 지구 전체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어떤 숲이나 그런 공간의 특수한 야산의 생태계를 보면 일단 생산자가 제일 많고요. 나무들, 초원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잡초들, 잡풀들 그 하나하나들 다 생산자니까 그 생산자 하나하나의 개체 수 그리고 그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에너지 값들이 제일 많잖아. 그지? 왜냐면 빛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은 형태니까 바로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정된 생태계 물론 모든 생태계가 다 그런 건 아니야. 특수한 생태계는 오히려 1차 소비자가 더 많고 생산자가 더 적기도 해. 안정된 생태계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적조나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저류들이라고 하는 1차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존재하는 생산자가 좀 적기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빤다고 표현은 좀 그러긴 한데 이렇게 생긴 형태의 이제 뭐 영양 단계들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안정된 생태계인데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 생산자, 1차 소비자. 그러니까 대체로는 다 피라미드 형태야. 대부분 1차 소비 생산자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량 개체수도 많고 이 개체수 하나하나 가지고는 에너지 값을 다 더하면 에너지의 총량도 많고 그들이 이제 세포에 사용된 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있는 유기물 총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기물 총량을 생체량이라고 하니까 유기물의 총량도 가장 받치고 있는 뭐가 많겠어? 생산자가 제일 많아. 그리고 먹이사슬을 따라서 먹혀서 흘러가는 거니까 개체수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그래서 에너지 흐름들도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생체량도 이렇게 되겠지. 피라미드 형태. 그죠? 이런 식의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게 대부분이더라. 자, 그리고 오른쪽 봐봐. 그럼 77쪽에. 그러면 생태계 평형, 먹이 관계와 개체수의 변동, 그리고 생태계 평형이 약간씩 뒤집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냐? 어떤 자정작용을 갖냐? 한 장 넘겨봐. 78쪽. 78쪽 넘겨봐. 여러분 여기를 안 하셨다 하니까 한 거 같은데 안 했다 하니까 일단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봐봐. 보통 안정된 생태계에 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인간이 간섭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들이 있는데 인간이 관여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인간이 관여를 했다거나 자, 생태계 평형이 무너질 수 있을 때가 있어. 일단 자연재해.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광주에도 너무 비가 많이 온 적 있었지. 예,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살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막 토사가 흘러와 버리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때 원래 있었던 어떤 흐름들이 좀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잖아요. 다시 원래로 이제 뭐 이렇게 회복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이제 인간의 간섭이나 아예 어떤 개발, 그 지역을 아예 땅을 다 파서 개발한다거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이제 자연재해들 일부 생겼다라고 하면 뭐 폭우나 폭설이나 이런 것이 일부 생겼다라면 얘가 다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약간의 뭐 이렇게 생산자가 살아가는데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자정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아예 어떤 생태계를 아예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태계가 복원되기는 어렵겠죠. 인간이 간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복원이 될 수 있는 사이즈가 있고 복원이 되지 못하는 사이즈가 있을 건데 자연재해에 의한 부분적인 것들은 이제 생태계 평형이 복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시간 순서대로 너네가 한번 예측해서 잡아봐라 라는 문제들이 이제 이 단원에서 나와. 예를 들자면 원래 이런 피라미드 형태였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개체수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카이바브 고원처럼
고운 알죠? 칼과 고운이 어떤 고운이었어요? 늑대도 살고 사슴도 살고. 근데 이제 이 고운에 사슴이 되게 많이 누리는 고운처럼 만들고 싶었어. 근데 이제 사슴을 먹는 이제 2차 소비자 늑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늑대를 막 사냥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그러면 뭐 험한 늑대들 포식자가 많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사슴의 숲으로 조성이 되겠다 싶어서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한 거야. 그지? 늑대를 사냥을 하니까 이제 뭐 2차 소비자가 줄잖아. 그러니까 이제 1차가 늘었지. 그지? 3차까지 있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늑대를 감소시켰어. 사냥. 그지? 늑대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늘지. 1차 소비자. 누가? 사슴이 증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여기 아직 영향 안 받을 때. 이제 생산자 그대로 있을 때. 그럼 너무 1차 소비자가 늘어나 있어. 그리고 늑대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일이 생기겠어? 그치? 얘가 너무 많이 퍼먹어 생산자. 생산자도 같이 늘어나 있는 어떤 그런 게 유지가 되면 그렇게 같이 공급되면 몰라도 그 공간은 똑같이 있는데 얘가 너무 많이 있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얘가 스스로 셀프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생산자가 너무 많이 감소했을 거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생산자가 감소. 그렇죠? 생산자가 감소되니까 이것에 의한 영향으로 스스로 늘어났던 2차 소비자도 줄고, 그죠? 그리고 줄고 이렇게로 원래의 형태의 피라미드 형태로 자정능력 복원이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그러면 첫 번째의 이 피라미드 형태와 나중에 회복이 된 상태의 피라미드 형태의 생산자나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똑같다? 똑같겠냐 안 똑같겠냐?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놔. 그러니까 얼핏 그림만 보고 판단한 친구들은 처음과 나중에 생산자의 그 개수 또는 뭐 소비자의 개수, 그다음에 2차 소비자의 개수가 다 똑같다라고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 회복이 완전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있어요? 처음보다 생산자의 개수가 똑같아졌고 1차 소비자의 개수가 처음과 똑같아졌는지 단정할 수 있을까? 없어요. 단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일부 인간의 어떤 터치나 자연의 어떤 재해에 의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평형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걸 순서로 잡아서 물어보는 경우의 문제들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를 많이 만나보셔야 돼요. 이 단어는. 그리고 이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환경마다 요인이 나와 있어. 자연재해, 그죠? 인간의 활동, 그죠? 그리고 뭐 도시화, 열섬현상이라고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데 열섬현상 거기 밑줄 그어봐요. 도시화에 의해서 도시 내부만 다른 외곽 지역보다 아스팔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사열에 의해서 평균 온도가 높은 걸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벌목 때문에 광합성 많이 못하게 될 거고 경작지를 개발해버리면 숲을 깎아서 경작지로 만들었대. 그러면 인간이 어떤 밭농사 할 수 있는 면적은 넓어지지만 거기에 있는 생물 다양성이랄지 생태계는 아예 평형이 깨진 거니까. 수질 오염, 그죠? 대기 오염, 그죠? 특히나 이제 이 생태계 평형에 대한 흐름을 하면서 생물 농축 현상도 같이 언급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켠에 좀 적어주세요. 생물 농축 현상은 남분해성 물질, 자연에서 남분해성 물질, 자연에서 남분해, 잘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먹이사슬 따라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농축되는 현상. 특히 어떤 거? 미세플라스틱. 그지? 미세플라스틱도 그렇고 중금속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뭐 DDT 같은 거. 그지? 요즘은 DDT 그래서 안 씁니다. 그리고 뭐 막 그렇게 막 연소시킬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 기체 상태의 물질이랄지 그런 것들 또는 그게 물을 통해서 아니면 토양에 녹아서 이제 그 생물들이 걔네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많이 농축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조그만한 얘네들 먹는 건 괜찮아. 조금 이제 크게로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먹이 단계가 낮은 얘네들을 먹는 거는 그래도 생물 농축이 좀 적을 거니까. 미역이나 다시마 해조류들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 근데 그들을 막 먹고 사는 큰 물고기들 같은 경우, 그죠? 큰 물고기들 같은 경우는 그 물고기들 자체도 생물 농축된 양이 많을 건데 그걸 먹은 우리는 얼마나 많겠어. 이것저것 많이 퍼먹으면 생물 농축의 정도도 심하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겠다. 오른쪽 3, 4, 5번 한번 풀어봅시다. 3, 4, 5번 풀고
네, 3, 4, 5번 지금 풀어봐봐요. 3, 4번 하고 1, 2번까지 확인하고 퇴근시켜드릴게. 3, 4번 먼저 풀고 1, 2번 앞으로 돌아와서 1, 2번도 풀자. 3, 4, 5번 풀고 1, 2번도. 자, 우리 아가들 막 거기 가운데까지 풀고 계시죠? 답은 지금 77, 79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77, 79. 일단 79쪽 아래에 자, 안정된 생태계 개체수 피라미드입니다. 79쪽 3번. 자, 1차 소비자 개체수 예수 증가한 다음에 그러면 증가한 것부터 순서를 잡자면 기억이 먼저. 그죠? 79쪽에 3번. 기억이 먼저. 그 결과 뭐는 디귿은 바로 영향을 받겠죠. 1차가 뜨니까 1차도 느리겠죠. 디귿. 근데 1차가 너무 늘어서 어떻게 되겠어? 생산자가 줄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형태로 원래의 상태처럼 되돌아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 디귿 니은. 4번에 5x x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한겹배가 요인입니다. 기억 디귿 리을 비읍. 자, 앞으로 오셔서 77쪽 여러 개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게 먹이 그물이야. 그물과 먹이 사슬은 달라. 그물이야.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 따라 상위에서 하위에서 상위 단계로 가겠죠. X 국어. 안정된 생태계에선 상위 영역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줄죠. X. 군집은 여러 생물 종으로 이루어진, 그치? 개체군 여러 개로 이루어지는 집단이야. 군집하고 사는 개체군 사이의 먹이 관계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다. 맞죠? 먹이 관계가 단순할수록 유지가 안 돼. 복잡해야 돼. X.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 에너지랑 개체수, 생체량들이 피라미드 형태를 대부분 보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근.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그 맨 뒤에 있는 거 세 문제 숙제 내준 거랑 방금까지 설명했던 생태계평이 80부터 83쪽까지 한번 풀어와봐. 80부터 83.